솔직하게 대답하는 것이 언제나 미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사실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 인간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창원에 사시는 임종수 어르신은 올해 72살이십니다. 30년 넘게 기술자로 일하시다가 퇴직하시고 뇌졸중을 한번 겪으신 뒤로 건강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재활 치료를 받고 계신 분입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성품으로 주변에서도 두터운 신뢰를 받아오신 분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오래 알아온 지인들과 모임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신 임종수 어르신이 마음이 무거워지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모임 자리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받고 솔직하게 대답했는데 며칠 뒤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관계가 미묘하게 어긋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임종수 어르신은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을 뿐인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솔직하게 대답하는 것이 언제나 옳다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 세대에 얼마나 깊이 박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남이 물으면 성실하게 대답하는 것이 예의이고 인격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그 마음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 마음을 이용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가들이 60대 이상 어르신 200명을 대상으로 노년기 인간관계 스트레스 원인을 분석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놀랍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후회와 스트레스를 남기는 원인 1위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나쁜 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말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불필요한 정보를 공개한 것이 결국 관계를 흔들고 상처를 남겼다는 답변이 67%에 달했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스스로가 자기 입으로 자기 삶을 흔드는 씨앗을 심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4가지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어떤 질문을 받더라도 절대 제대로 대답하지 말아야 하는 4가지 질문. 그리고 반대로 어떤 말을 해야 오히려 더 존중받고 더 품격 있는 어른으로 인정받게 되는지 오늘 이 2가지를 함께 배우시면 여러분의 노후 인간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더 편안해지고 훨씬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주십시오. 첫 번째로 절대 대답하지 말아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돈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연금 얼마 받으세요? 퇴직금은 얼마나 되셨어요? 요즘 형편은 어떠세요? 집값이 많이 올랐죠? 이 질문들은 겉으로 보면 관심이고 안부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들이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숫자는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숫자는 사람을 계급으로 분류하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이 한 달에 얼마 받는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임종수라는 한 사람으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사람들 머릿속에서 여러분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때부터 관계는 미세하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돈이 많다고 알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형편되시잖아요. 이번엔 좀 더 내셔도 되죠?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런 말들이 따라옵니다. 돈이 적다고 알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힘드시겠다. 그래서 그러셨군요. 이런 동정과 무시가 따라옵니다. 여러분, 2가지 모두 기분 좋은 대우가 아닙니다. 2가지 모두 여러분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상태로 대하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한번 생긴 경제 이미지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큰 병원비가 생겨서
형편이 어려워지더라도 사람들은 여전히 여러분을 예전에 들은 숫자로 기억합니다. 숫자가 여러분의 얼굴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노인정신건강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모임에서 재정 정보를 공개한 경우 6개월 이내에 해당 관계에서 이용당했다는 느낌이나 질투와 갈등을 경험한 비율이 73%에 달했습니다. 3명 중 2명 이상이 돈 이야기를 솔직하게 했다가 어떤 형태로든 관계에 불편함을 겪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하셔야 합니까?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숫자를 주지 마십시오. 구체적인 액수를 말하지 마십시오. 누가 형편을 물어보시면 이렇게만 말씀하십시오.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지요. 그리고 미소를 지으십시오. 이 한 문장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과장도 아닙니다. 단지 불필요한 문을 닫는 말입니다. 상대방이 더 캐묻는다면 설명하지 마십시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같은 말을 조용히 반복하십시오. 예, 지장은 없습니다. 반복은 무례가 아닙니다. 반복은 경계입니다. 경계가 있는 사람은 함부로 대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더 존중받습니다. 임종수 어르신이 나중에 배우신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돈 이야기 하나를 조심하는 게 정직하지 않은 게 아니더라고요. 내 품격을 지키는 일이더라고요. 그 말씀이 참으로 옳습니다. 여러분의 경제 상황은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몇 분에게만 공유하면 충분합니다. 함께 살림을 꾸려가는 가족,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이면 됩니다. 모임에서 분위기에 휩쓸려 숫자를 흘리는 순간 그 숫자는 언젠가 여러분의 목에 걸린 이름표가 됩니다. 두 번째로 절대 제대로 대답하지 말아야 할 질문은 바로 자식과 가정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겉으로 가장 따뜻해 보입니다. 요즘 아드님은 뭐 하세요? 따님은 잘 지내죠? 며느리랑은 사이 좋으세요? 손주는 자주 오나요? 말투도 부드럽고 관심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왜 조심해야 하는 질문인지 아십니까? 가정사는 한번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소문이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소문이 되는 순간 여러분의 집안은 더 이상 여러분의 집안이 아니라 남들의 평가 대상이 됩니다. 우리는 자식 이야기를 할 때 흔히 두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는 자랑이고 다른 하나는 하소연입니다. 그런데 두 방향 모두 결국 여러분과 자식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남기기 쉽습니다. 먼저 자랑부터 보겠습니다. 모임에서 기분이 올라갈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아, 우리 큰아이가 이번에 승진을 했어요. 딸이 좋은 데 들어갔지요. 사위가 사업이 잘 돼서. 이런 말이 나오는 순간 듣는 사람은 겉으로는 박수를 치고 축하해 주지만 속마음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 마음 속에는 비교심이 있습니다. 비교심이 깊어지면 축하가 아니라 박탈감이 됩니다. 내 자식은 뭐지?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이 마음이 쌓이면 시기심으로 변합니다. 시기심은 조용히 관계를 갉아먹습니다. 그렇다면 하소연은 어떻습니까? 더 위험합니다. 우리 아이는 전화 한 통이 없어요. 며느리가 영 다른 사람 같아요. 처음에 상대방은 위로해 줍니다. 아이고, 얼마나 힘드세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반복되는 하소연을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결론이 생깁니다. 저 집은 문제가 많구나. 저분은 늘 불만이 있구나. 결국 여러분은 위로받는 분이 아니라 피곤한 분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부모가 밖에서 흘린 말이 결국 자식 귀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때 자식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머니가 왜 밖에서 내 이야기를 하시지? 그 순간 관계는 금이 가는 것이 아니라 깨집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자랑거리도 아니고 부모의 하소연 재료도 아닙니다. 자식은 부모가 지켜야 할 독립된 인격입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는 자식을 살리기도 하고 자식을 다치게 하기도 합니다. 특히 밖에서 한 말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런 뜻이 아니었어라는 해명은 소문 앞에서 아무 힘이 없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가족상담 연구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부모가 모임에서 자녀의 직장, 혼인 상태, 가정 갈등 등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한 경우 해당 자녀와의 관계 신뢰도가 평균 34%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심코 한 말 한마디가 가장 소중한 관계를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정사 질문에는 어떻게 대답하셔야 합니까?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짧게, 담백하게, 더 이상 열지 않기. 누가 아드님은 요즘 뭐 하세요? 하고 물으면 자식의 직장, 연봉, 승진, 결혼 계획을 설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다들 바쁘게 살지요. 그럭저럭 잘 지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상대방이 더 파고들면 어떻게 하십니까? 감정적으로 싸우지 마십시오. 설명을 시작하시면 상대방이 더 깊이 들어옵니다. 그때는 같은 문장을 조용히 반복하십시오. 다들 바쁘게 살아요. 그럭저럭 잘 지냅니다. 반복이 쌓이면 상대방은 알아차립니다. 아, 이분은 더 이야기하지 않겠구나. 그때 비로소 질문이 멈춥니다. 여러분이 강하게 막아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단단하게 닫혀 있기 때문에 멈추는 것입니다. 가정사를 지키는 것은 자식을 지키는 일이고 동시에 여러분의 체면을 지키는 일입니다. 어떤 집안은 모임만 가면 자식 이야기가 끝이 없습니다. 처음엔 웃어주지만 집에 돌아가며 말합니다. 아, 또 그 이야기.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분을 피하게 됩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자식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는데도 더 존중받습니다. 저분은 말이 무겁다. 저분은 품격이 있다. 그 차이는 돈도 아니고 학력도 아닙니다. 입이 가벼운가 무거운가의 차이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마음 먹으십시오. 누가 가정사를 물어오면 친절하게 웃대 문을 열어주지 말자. 짧게 대답하고 대화를 다른 곳으로 옮기자. 가정사 대신 날씨, 음식, 건강, 가벼운 근황으로 넘어가자. 그것이 여러분의 노후를 편안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절대 제대로 대답하지 말아야 할 질문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돈, 그리고 가정사.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대답하는 순간 여러분을 평가하는 재료가 되고 소문이 되기 쉬운 질문이라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와 네 번째 질문을 말씀드릴 텐데요. 이 두 가지는 더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여러분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잠깐 하나 더요. 이 두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지금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절대 깊게 대답하지 말아야 할 질문은 깊은 속마음과 약점을 캐묻는 질문입니다. 요즘 마음은 어떠세요? 많이 우울하지 않으세요? 밤에 잠은 잘 주무세요? 혼자 외롭지 않으세요? 겉으로 보면 이런 질문들은 따뜻합니다. 다정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방심합니다. 그래, 나 좀 힘들어. 사실 요즘 잠을 잘 못 자. 나 너무 무너지는 것 같아. 이렇게 마음을 털어놓고 나면 순간은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간의 편안함이 평생의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취약성 노출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깊은 속내를 누군가에게 말하는 순간 관계의 힘의 균형이 기울어집니다.
정보를 가진 쪽이 힘을 갖게 됩니다. 내가 마음속 약점을 보여주면 상대방은 나에게 공감을 줄 수도 있지만 동시에 내 약점을 쥐고 있게 됩니다. 사람이 하는 관계는 언제나 선의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늘 웃던 사람이 내일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위로해 주던 사람이 내일 흉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변하면 어제의 비밀은 오늘의 약점이 됩니다. 그 사람 원래 우울증 있잖아요. 밤에 잠을 못 잔대요.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니까 조심해요. 이런 말이 한번 퍼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힘들어서 한 말이 남들에게는 이상한 사람의 증거처럼 둔갑합니다. 세상은 깊은 사정을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한 줄로 정리하기 쉬운 소문만 좋아합니다. 그 소문이 여러분의 얼굴을 바꿔버립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 전문가 연구팀이 진행한 노년기 관계 트라우마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개인적인 감정적 취약성을 공개한 뒤 관계가 틀어진 경우 회복하는데 평균 2년 이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41%는 원래의 관계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순간의 위로를 받으려다가 평생의 상처를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속마음을 묻는 질문에는 어떻게 대답하셔야 합니까? 핵심은 긍정의 언어로 단단히 매듭 짓는 것입니다. 요즘 마음 어떠세요? 하는 질문이 오면 사실 나 우울해요. 너무 힘들어요. 하고 바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덕분에 하루하루 감사하게 지내고 있지요. 혼자 있는 시간도 나름 좋습니다. 요즘은 마음을 더 단정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 대답이 거짓말입니까? 아닙니다. 힘든 것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힘듦을 내가 다루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한 문장을 내놓는 순간 상대방은 여러분을 불안정한 분이 아니라 단단한 분으로 인식합니다. 인간은 하소연을 많이 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의식적으로는 피곤한 사람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내면을 다잡는 분에게는 묘한 존경이 생깁니다. 아, 이분은 자기 마음을 관리하시는 분이구나. 그것이 바로 진짜 품격입니다. 상대방이 더 깊게 파고든다면 짧게 끊고 방향을 바꾸십시오. 다 지나가는 일이지요.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화제를 바꾸십시오. 대화의 방향을 바꾸는 것도 품격입니다. 말로 막지 못하면 방향으로 막으십시오. 여러분, 노년으로 갈수록 외로움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 외로움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문제는 그 외로움을 아무에게나 털어놓으려는 데서 생깁니다. 깊은 속마음은 일기장에 써도 좋고 기도로 풀어도 좋고 오랜 시간 검증된 극소수에게만 꺼내야 합니다. 특히 모임에서 분위기에 취해서 혹은 상대방이 나도 힘들어라고 말한다고 맞장구 치듯 내 밑바닥까지 꺼내면 그것은 용기가 아니라 무방비입니다. 친밀감은 깊은 고백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된 존중에서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약점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울함, 허무함, 외로움은 누구나 겪습니다. 문제는 그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아무에게나 공개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보호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 보호가 진짜 자존심입니다. 네 번째로 절대 구체적으로 대답하지 말아야 할 질문은 과거의 실수와 흑역사를 캐묻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아주 가볍게 던집니다. 젊을 때 후회되는 일 없으세요? 옛날에 크게 실패한 적 있으시죠? 그때 왜 그러셨어요? 한 번쯤 실수는 다들 하잖아요.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심지어 여러분이 먼저 나도 왕년에 하며 웃으면서 꺼낼 때도 있습니다.
분위기가 좋으니까, 겸손해 보이고 싶으니까, 나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야 라는 말을 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교훈으로 말하는 순간 상대방은 교훈을 듣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여러분을 평가할 재료를 얻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착각합니다. 내가 실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달라졌어 라고 말하면 상대방이 그래, 사람이 다 그렇지 하며 넓게 이해해 줄 거라고요.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사람은 남의 과거를 들으면 그 과거를 그 사람의 본질로 바꾸어 기억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뇌는 긍정적인 정보보다 부정적인 정보를 더 오래, 더 강하게 붙잡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10가지의 성실함이 있어도 여러분 입으로 말한 치명적 실수 한 가지가 그 10가지를 덮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모임에서 누가 웃으며 묻습니다. 어르신, 젊을 때 보증 잘못 써서 힘드셨던 적 있죠? 여러분이 아유, 내가 그때 보증을 잘못 써서 집안이 한번 휘청했지 하고 웃어 넘겼다고 해봅시다. 그 자리는 웃고 끝납니다. 그런데 사람들 머릿속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 저분은 보증 서다가 크게 잃으셨던 분이구나, 이 한 줄입니다. 그 다음날 여러분이 아무리 반듯한 말을 해도, 아무리 성실한 조언을 해도 상대방은 은근히 생각합니다. 저분도 판단이 틀린 적 있잖아. 여러분의 말의 무게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 고백의 함정입니다. 솔직함이 아니라 자기 권위를 깎는 일이 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의 변화를 끝까지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변화를 확인하기는 귀찮고 과거 한 장면으로 결론 내리는 것이 훨씬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실수는 내가 이미 극복했다 해도 남들의 기억 속에서는 오래 남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신뢰와 품격으로 대우받습니다. 그런데 과거 실수 고백은 그 신뢰의 기둥을 흔들 수 있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심리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노년기 자기공개 행동 연구에서 60대 이상 참여자가 과거 실패 경험을 공개했을 때 해당 그룹 내 신뢰도 점수가 평균 28% 하락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겸손해 보이려고 한 말이 오히려 신뢰를 깎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를 묻는 질문에는 어떻게 대답하셔야 합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현재로 옮겨 붙이기입니다. 과거에 끌려가지 말고 지금의 자리로 대화를 옮기는 것입니다. 누가 묻습니다. 어르신, 예전에 크게 후회하신 일 없으세요? 여기서 여러분이 사건을 줄줄이 나열하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과거의 사람으로 재분류됩니다. 그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다 지난 일이지요. 후회할 시간에 오늘을 더 잘 살려고 합니다. 이 한 문장은 과거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에게 더 이상 열리지 않는 문임을 알려줍니다. 상대방이 또 묻는다면 구체적인 장면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 일 덕분에 배운 게 있어서요. 지금은 같은 실수는 안 합니다. 핵심은 무슨 일이었는지가 아닙니다. 핵심은 지금의 나입니다. 상대방이 정말로 여러분을 존중하는 분이라면 여기서 멈춥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파고드는 사람은 대개 호기심이 아니라 남의 약점을 확보하려는 마음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분에게는 더 짧게 끊으십시오. 그건 말 안 하는 게 제 성격입니다. 그냥 좋은 쪽으로 생각하며 삽니다. 그리고 미소로 마무리하십시오. 여러분, 과거의 실수를 겸손으로 포장해서 말하는 습관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도 젊을 때는 철이 없었지. 나도 한때는 막 나갔어. 이런 말이
겸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여러분을 가벼운 분으로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른의 겸손은 과거의 흉을 떠벌리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어른의 겸손은 말을 줄이고 태도를 단정히 하는 데서 나옵니다. 과거는 과거에 두십시오. 그리고 현재의 품격으로 서십시오. 지금까지 절대 대답하면 손해보는 4가지 질문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돈, 가정사, 깊은 속마음, 과거의 실수, 이 4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대답하는 순간 나를 평가할 재료가 되고 소문이 되기 쉬우며 시간이 지나면 내 발목을 잡는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방향이 바뀝니다. 입을 닫아야 할 때를 배웠다면 이제는 입을 열어야 할 때를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생활을 노출하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더 품격 있어 보이게 만드는 대화법이 있습니다.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모임에 가보면 공기가 무거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불평이 시작되면 그 불평이 옆 사람에게 옮겨가고 옆 사람의 불평이 또 다른 분에게 전해집니다. 물가, 건강, 자식, 집안 이야기의 끝이 늘 비슷합니다. 그렇게 한 바퀴 돌면 테이블 위에는 음식보다 피로가 쌓입니다. 그때 누군가 분위기를 바꾸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를 말해서 분위기를 바꾸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비춰주는 말로 분위기를 바꿉니다. 품격 있는 대화의 첫 번째 기술은 칭찬과 감사의 말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요즘 어떠세요 하고 물을 때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하소연으로 들어가십니다. 나도 별일 있지. 요즘 허리도 아프고. 이렇게 시작하면 분위기는 더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품격 있는 분은 다르게 대답합니다. 별일이 왜 없어요? 오늘 이렇게 만나서 밥 먹는 게 제일 큰 별일이지요.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어르신, 오늘 얼굴이 참 좋아 보이시네요. 아까부터 느꼈는데 목소리가 참 밝으십니다. 여러분, 이 대답에는 핵심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물어본 것은 내 근황인데 품격 있는 분은 내 사생활을 꺼내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이 자리에 좋은 점을 말하고 상대방의 장점을 하나 건져 올립니다. 그 순간 공기가 바뀝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풀립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는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칭찬하면 사람들은 칭찬을 받는 사람만 좋게 보는 것이 아니라 칭찬하는 사람 자체를 더 좋게 봅니다. 저분은 참 따뜻하시네. 저분은 참 여유로우시네. 이렇게 말이죠. 반대로 남을 흉보면 흉보는 대상만 나쁘게 보는 것이 아니라 흉보는 분을 보며 저분은 입이 거칠다고 느낍니다. 즉, 여러분의 말은 남을 평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품격을 올리는 대답은 이것입니다. 내 이야기 대신 상대방의 장점과 자리에 감사함을 말하라. 이 방법은 여러분의 사생활을 노출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돈 이야기를 피해야 할 때도, 가정사를 피해야 할 때도, 속마음을 숨겨야 할 때도 이 방법은 강력합니다. 요즘 형편 어떠세요? 같은 질문이 나왔을 때도 여러분이 숫자로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저 감사하게 살지요. 그런데 어르신 덕분에 오늘 자리가 더 좋네요. 아까 말씀 듣는데 참 부지런하십니다. 그러면 질문의 방향이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여러분은 대답을 회피한 것이 아닙니다. 대화를 품격 있게 이끈 것입니다. 회피는 도망이지만 전화는 주도입니다. 품격 있는 분은 도망치지 않습니다. 주도하십니다. 품격 있는 칭찬에는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구체적으로 칭찬하십시오. 오늘
참 좋아 보이세요 보다 오늘 얼굴이 한결 편안해 보이시네요가 더 깊이 전달됩니다. 멋지세요 보다 말씀하실 때 상대방을 배려하시는 게 참 인상적입니다가 더 큰 감동을 줍니다. 둘째, 비교하지 않고 칭찬하십시오.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칭찬은 경쟁심을 자극합니다. 당신에게서 좋은 점을 발견한다는 칭찬이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셋째, 그분의 인격과 태도를 칭찬하십시오. 말씀을 참 곱게 하시네요. 늘 약속을 지키시니 믿음이 갑니다. 이런 칭찬은 상대방을 단단하게 만들고 동시에 여러분을 더 깊은 분으로 보이게 합니다. 오늘 자리 마련해줘서 고마워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들이 쌓이면 여러분은 모임에서 늘 필요한 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나를 가볍게 만드는 자리보다 나를 좋게 만드는 분 곁에 머물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입을 열수록 품격이 올라가는 대화법은 바로 세속의 질문을 취향과 내면의 이야기로 전환하는 기술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대화가 비슷해집니다. 연금은, 집값은, 어디 아프진 않아, 애들은 잘 돼. 이 세 가지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이면 늘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그 대화가 오래 이어지면 사람 마음은 점점 말라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 건강, 자식 이야기는 대부분 부족함을 확인하는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얼마나 부족하지, 저분은 나보다 낫나. 이런 비교가 무의식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품격 있는 분은 그 흐름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질문을 받으면 내 사정을 더 설명하는 방향이 아니라 대화의 차원을 바꾸는 방향으로 가십니다. 그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취향입니다. 자연, 꽃, 차 한 잔, 책 한 권, 음악, 산책길의 바람, 이런 것들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단정해서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취향을 말하는 분에게는 묘한 여유가 느껴집니다. 그 여유가 곧 품격입니다. 누가 요즘 뭐 재밌는 일이 있으세요 하고 물을 때 보통은 아유 별거 없지 뭐 하거나 요즘 물가 때문에 죽겠어 하고 답합니다. 그러면 대화가 다시 결핍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품격 있는 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즘은 아침에 베란다 난초 향을 맡는 재미가 있어요. 그 향이 참 깊더라고요. 요즘 산책길에서 새 소리를 듣는데 그게 그렇게 좋습니다. 요즘 도서관에서 역사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옛날 사람들 사는 걸 보면 지금 고민이 참 작아져요. 이 대답이 왜 강력한지 아십니까? 이 대답은 상대방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돈과 비교로 살지 않는다. 나는 내 안의 즐거움으로 산다. 이 메시지가 전달되는 순간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을 다시 보게 됩니다. 아, 이분은 삶의 중심이 안정되어 있구나. 저분은 흔들리지 않는 세계가 있구나. 그때부터 여러분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이 됩니다. 취향 이야기는 상대방을 공격하지도 않고 내 사생활을 노출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품격은 올려줍니다. 이것이 가장 세련된 대화법입니다. 특히 돈 이야기를 집요하게 묻는 분에게 취향은 최고의 방패가 됩니다. 집값 이야기가 나왔을 때 올랐네, 떨어졌네로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전환하십시오. 집값은 잘 모르겠고요. 요즘 집에서 차를 한 잔씩 마시는데 그 시간이 참 좋습니다. 부동산은 잘 모르겠는데 요즘 꽃을 하나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거 보며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 순간 상대방은 멈칫합니다. 대화의 판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품격 있는 취향을 말할 때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과시가 아닌 소박함이어야 합니다. 해외여행 다녀왔어, 좋은 호텔 가서 같은 이야기는 다시 비교를 부릅니다. 반면 산책, 차, 꽃, 책, 음악은 비교를 줄입니다. 상대방이 불편해할 틈이 없습니다. 둘째, 내가 지속하고 있는 습관이어야 합니다. 취향은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내 삶의 리듬입니다. 요즘 아침마다 20분 산책해요. 일주일에 책 한 권씩은 읽으려 해요. 이런 말은 듣는 분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그리고 안정감은 권위로 이어집니다. 취향은 단순한 놀거리가 아닙니다. 취향은 노년의 자존감의 뿌리가 됩니다. 자식이 아무리 잘 돼도 내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세상은 변하고 관계는 변합니다. 그러나 내가 쌓아둔 취향과 내면의 세계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취향이 없는 분은 나이가 들수록 이야기할 것이 돈과 건강과 자식뿐이 되어 점점 더 비교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그 차이가 결국 노후의 품격을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로, 입을 열수록 품격이 올라가는 대화법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말하는 대답입니다. 사람을 지루하게 만드는 어른과 사람을 끌어당기는 어른의 차이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두 분이 쓰는 말의 시제가 다른 것입니다. 지루한 분은 늘 과거로 갑니다. 내가 왕년에는, 옛날에는 말이야, 그때는 다들 이렇게 일했지. 말이 과거로 흐르면 듣는 분의 마음도 같이 가라앉습니다. 과거는 대체로 비교와 후회, 불평과 한탄을 끌고 오기 쉽습니다. 반면 품격 있는 분은 현재와 미래를 말합니다. 요즘 나는, 지금 나는, 앞으로 나는. 이 말은 듣는 분에게 생기를 줍니다. 살아있는 분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세상은 우리를 자꾸 한 칸에 넣으려 합니다. 이제 편히 쉬셔야죠. 나이도 있는데 뭘 더 하시려고요? 그 나이에 뭘 배워요? 이런 말들이 얼핏 배려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당신은 이제 성장이 끝난 분이라는 시선이 숨어 있습니다. 품격 있는 어른은 그 시선을 말로 깨뜨립니다. 큰 소리로 싸우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 삶을 현재형으로 말함으로써 증명합니다. 요즘 심심하지 않으세요? 소일거리라도 있으세요? 이 질문에 뭐 그냥 TV나 보지라고 대답하면 상대방은 여러분을 더 쉽게 분류합니다. 아, 이분은 이제 흘러가시는구나. 그때부터 존중이 약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하면 어떻습니까? 심심할 틈이 어디 있어요? 요즘 영어 회화를 조금씩 배우고 있거든요. 이 대답은 상대방의 머릿속 분류표를 즉시 바꿉니다. 돌봄이 필요한 분에서 존경할 수 있는 분으로 이동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성장하고 변화하는 존재에게 끌리기 때문입니다. 삶이 멈춘 분에게서는 정체된 공기가 나고 삶이 움직이는 분에게서는 생기가 납니다. 그 생기가 곧 권위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노인 인지 연구팀의 자료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취미 활동을 유지하는 70대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사회적 신뢰도와 존경도 지수가 평균 31% 높게 나타났습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이 단순한 건강 습관이 아니라 관계의 품격을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창한 도전이 아닙니다. 노년의 배움은 성과를 과시하려는 배움이 아닙니다. 나를 살리기 위한 배움입니다. 오히려 소박할수록 힘이 있습니다. 요즘 아침마다 스트레칭을 배우고 있어요. 요즘 손주들과 대화하려고 스마트폰 기능을 조금씩 익혀요. 요즘 글씨를 다시 써보려고 해요. 요즘 하루에 한 페이지라도 책을 읽으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여러분은 나이든 분이 아니라 현재를 사시는 분이 됩니다. 배움을 이야기하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너희와 달라라는 느낌이 나면 상대방은 거리감을 느낍니다. 품격 있는 배움의 대답은 자랑이 아니라 기쁨이어야 합니다. 이걸 해서 내가 대단하다가 아니라 이걸 하니 내가 즐겁다의 방향입니다. 요즘 영어 회화를 조금씩 해보는데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조금씩 배우는 게 생기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상대방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아, 저분은 삶을 자기 손으로 붙잡고 계시구나. 그게 품격입니다. 또 미래를 말할 때 가장 강력한 주제는 큰 꿈이 아니라 작은 계획입니다. 올 봄에는 꽃을 하나 제대로 키워보려고요. 다음 달엔 근처 박물관을 한번 가보려 합니다. 이번 주말엔 오래 미뤄둔 책을 마저 읽을 거예요. 이런 말은 사람을 편안하게 합니다. 저분은 삶에 리듬이 있구나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리듬이 있는 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분은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의 권위입니다. 자, 이제 전체를 정리하고 실제로 쓰실 수 있는 대화 프레임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은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절대 대답하면 안 되는 네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돈, 가정사, 깊은 속마음, 과거의 실수. 이 네 가지는 대답하는 순간 나를 평가하는 재료가 되고 소문이 될 가능성이 크며 시간이 지나면 내 발목을 잡는 약점이 됩니다. 둘째, 반대로 입을 열수록 품격이 올라가는 대답이 있습니다. 칭찬과 감사, 취향과 내면, 현재와 미래의 배움. 이 말들은 내 사생활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의 마음을 살리고 대화의 공기를 맑게 하며 나를 더 깊은 분으로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실제로 모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대화 프레임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 닫는 문장. 곤란한 질문이 들어왔을 때는 먼저 문을 닫아야 합니다. 길게 설명하지 말고 아래 세 문장 중 하나를 쓰십시오. 그저 감사하게 살지요.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다들 그럭저럭 잘 지냅니다. 이 말들에는 구체적인 정보가 없습니다. 숫자도 없고 사건도 없고 인물 평가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무례하지 않습니다. 어른답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더 파고들 틈을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단계, 전환하는 문장. 문을 닫았으면 그대로 침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좋은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전환이 있어야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요즘 어떠세요? 오늘 뵈니 얼굴이 참 좋아 보이시네요. 오늘 같이 식사하니 그게 제일 좋습니다. 이 전환 문장은 대단한 기술이 아닙니다. 다만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질문이 나를 캐는 방향이면 대답은 자리를 살리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질문을 넣습니다. 세 번째 단계, 품격 있는 주제. 대화가 무겁게 흘러갈 때는 세 가지 주제를 준비해 두십시오. 칭찬과 감사, 취향과 내면, 배움과 현재형. 오늘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는 태도가 참 따뜻하세요. 요즘 산책이 참 좋더라고요. 책을 읽는데 마음이 정돈됩니다. 요즘은 이걸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심심할 틈이 없네요. 이 세 가지는 경쟁을 만들지 않습니다. 비교를 줄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든 여러분을 편안하고 우아하게 보이게 합니다. 자, 이제 실제 상황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누가 묻습니다. 연금 얼마 받으세요? 여러분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닫기. 그런데 오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전환. 요즘 아침 산책 가는 재미가 있어서 마음이 참 좋아요. 품격 있는 주제. 정보는 하나도 드리지 않았는데 분위기는 좋아졌습니다. 또 누가 묻습니다. 아드님은 뭐 하세요? 며느리랑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들 바쁘게 살지요. 닫기. 요즘 어르신은
건강은 좀 어떠세요? 전환. 저는 요즘 책 한 권씩 읽는 습관을 들이고 있어요. 품격 있는 주제. 이러면 여러분은 가족을 보호했고 대화를 살렸습니다. 사람들은 이분은 말이 단정하다고 느낍니다. 그것이 품격입니다. 임종수 어르신은 나중에 이 방법을 배우신 뒤로 모임이 완전히 달라지셨다고 하십니다. 예전에는 모임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찜찜한 느낌이 남아 있었는데 이제는 가볍습니다. 무거운 것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말을 줄였는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어르신을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은 말이 무게가 있어. 저분은 함부로 대할 수 없어. 이런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임종수 어르신은 말씀하셨습니다. 입을 닫으니까 오히려 더 많은 것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오늘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대답하지 않을 권리를 쓰는 사람은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을 열어야 할 때 사람을 살리는 말로 여는 분은 외로워지지 않습니다. 노후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실수는 사람이 나쁘다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너무 쉽게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든 다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보여줄수록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보여줄수록 흔들리는 관계도 많습니다. 대신 여러분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닫아야 할 문은 닫고 열어야 할 문은 향기롭게 여는 것, 그 선택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진짜 어른입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모임에서 누가 선을 넘는 질문을 던지면 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모든 질문에 대답할 의무가 없다. 그리고 입 밖으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저 감사하게 살지요. 미소, 전환, 칭찬, 취향, 배움. 이 흐름만 익히시면 여러분은 점점 더 편안해지고 점점 더 존중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이 무거워질수록 여러분의 인생은 더 가벼워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를 단단히 지켜주는 작은 방패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고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받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품격 있는 노후를 보내시길 항상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평생 솔직하게 대답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여겨오셨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경계를 세우는 것은 차가운 일이 아닙니다. 경계는 관계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유지하는 지혜입니다. 상대방이 진짜로 여러분을 아끼는 분이라면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그 관계는 유지됩니다. 오히려 말이 많을 때보다 더 깊은 신뢰가 쌓입니다. 진짜 관계는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진짜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에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 사실 하나를 마음에 새기시면 앞으로의 모든 만남이 달라질 것입니다. 나는 모든 질문에 대답할 의무가 없다. 그리고 나는 내가 여는 말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노후가 반드시 더 편안하고 더 품격 있게 빛날 것입니다.